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오늘도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추억 회상에 보탬이 될 과거 여행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월 24일부터 함께 보시죠.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흔하게 사용되는 UFO. 미확인 비행물체의 목격담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된 만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근대적인 개념의 첫 번째 UFO 발견 보고는 바로 1947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소화기 사업가 케네스 아놀드는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비행하던 중 워싱턴주 레이니어 산맥 상공에서 마치 가오리 형태로 생긴 9대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는데요. 지상에 착륙한 아놀드는 각 언론사들의 취재에 응해 마치 물 위를 톡톡 튀어 날아가는 접시 같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인용해 비행 접시에 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UFO는 일반 대중에게 각인됐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목격을 했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목격자들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비행 접시 발언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그때부터 이제 목격 보고가 쏟아진 거죠. 나도 그때 봤었다. 그렇죠. 나도 봤었다 이렇게. 맞아. 그리고 같은 해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이라는 마을에 UFO가 추락해 외계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UFO 제보는 매년 한국에서도 꾸준히 400에서 500건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과학 현상에 의한 착시지만 UFO 존재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1973년부터 45년 동안 유럽 경제공동체 가입국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마다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은 182억 파운드, 약 31조 6천억 원이었지만 그에 비해 얻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생각에 EU 탈퇴 여론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또 강력한 반이민 정서와 EU 안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국민투표 결과로 탈퇴가 결정된 뒤에도 반대의 의견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영국 의회 사이트에서는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200만 명을 넘기며 한때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탈퇴는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영국과 EU는 지난 2020년 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4년 만에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6월 24일엔 또 다른 일도 많았는데요. 1989년에는 장쩌민이 중국 당 총서기로 임명됐습니다. 장쩌민은 무력으로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당시 중국의 최고 실권자 덩샤오핑을 적극 옹호하면서 당내 지지를 얻었다고 하죠. 그렇구나. 그리고 1947년에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에서 일제히 전개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 불붙은 시위는 8월 말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될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무산되고 유엔의 감시 아래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6월 25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북위 38도선 지역을 넘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의 시작이었는데요. 이들의 남침 계획은 소련 스탈린의 지원 아래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와 자동화기로 무장하고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는데요. 남침 소식을 접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전쟁 발발 나흘 만에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습니다. 모두 16개 나라 30만 명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한반도에 투입됐는데요.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전쟁 발발 80여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밀고 밀리는 전쟁은 3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토는 황폐화됐고 16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우리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한국전쟁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잭슨의 불면증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개인 의사 콘레드 머레이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사망 당시 잭슨은 수년간의 공백을 깨고 컴백 라이브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3주 후면 런던의 O2 아레나에서 장기 시즌 공연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잭슨은 6살 때 잭슨5의 리드싱어로 데뷔해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한 이래 줄곧 스타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로 전향한 뒤 1980년대 특히 앨범 스릴러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세계 어디서나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아닐까. 맞아요. 이거 뭐 참. 우리 다 마이클 잭슨 하면 그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다 알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각이 지금 앉아서 했는데도 굉장히 저 마이클 잭슨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잭슨의 사망 뉴스는 사망 판정이 내려진 지 18분 만에 가십 웹사이트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애도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장례식은 7월 7일 가족 예식으로 치러졌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스타들이 한자리에서 그를 추모하는 공식 행사가 열려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시청하는 놀라운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월 25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 1966년에는 김기수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프로 권투 세계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였나 보네요. 네, 맞아요. 장충체육관 아시죠? 알죠. 족발로 유명한 장충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챔피언인 이탈리아의 벤베누티를 15회 판정으로 물리쳤습니다. 15회까지 다 하셨구나. 네. 그리고 1991년에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선포가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공화국과 슬로베니아 공화국이 유고 연방으로부터 탈퇴하게 된 건데요. 독립에 따른 혼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독립을 선언하고 세르비아계와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치열해지기도 했었죠. 왜 또 자기들끼리 싸울까? 그럼 6월 26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조국 광복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안 된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에 거처이던 서울 서대문 부근 경교장 2층에서 백범이 피살됐습니다.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45구경 권총에 맞아 숨진 건데요.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73세 독립운동가의 비극적인 죽음에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갈망하던 온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온 국민이 비통함을 느끼고 있네요. 범인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갇혔으나 같은 해 11월 15년 그리고 다음 해 3월 다시 10년형으로 감형됐는데요. 그리고 1951년 2월 범행 1년 7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이딴 테러와 위협 탓에 수시로 이사를 하거나 가명을 썼으며 미국 이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알려진 상태였으니까 뒤를 쫓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965년에 흉기에 맞고 극적으로 살아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1987년에는 강목에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야, 참. 당시에 강목을 휘둘렀던 사람이 안두희가 미 정보기관 전략사무국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공개하기도 했죠. 그렇게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의 암살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가락질을 받아오던 안두희는 결국 1996년 10월 23일 당시 버스 운전기사 박기서 씨가 휘두른 정의봉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6월 26일 3년간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국민표준체위가 국내 최초로 발표됐습니다. 당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소비 수요가 크게 늘어 산업 전반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80년 이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표준체위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아 생산 활동과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성복의 경우 품이 맞으면 소매가 길거나 짧고 소매가 맞으면 품이 맞지 않는 예가 많았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엔 책상과 걸상이 부적합한 상태로 오래 사용되고 있었고 버스와 극장의 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표준 수치를 근거로 갖가지 생활용품에서부터 주택과 산업기계 등 300여 개 공산품의 규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생활의 편익을 도모했는데요. 당시 중구난방 무규격이었던 공산품을 규격화하는 치수 표준화 작업은 오늘날 비대면 구매를 가능하게 한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6월 26일에 또 다른 기록도 많았는데요. 1945년에는 국제연합헌장에 50여 개 연합국이 서명했습니다. 국제연합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50여 개 연합국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구상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활동 원칙을 정한 법규인데요. 그럼 이때가 그 유엔 출범 전이었어요? 그렇죠. 유엔은 헌장이 조인되고 넉 달이 흐른 뒤에 출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1960년에는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독립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독립이라뇨? 그럼 예전에는 식민지였어요? 네, 맞아요. 마다가스카르는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좀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인데 1897년 프랑스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6월 27일의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아, 그럼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건가요?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엔 우리가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후에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면서 또 사라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선거라고 보긴 어려웠던 거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개정으로 31년 만에 부활했는데요. 그런데 1991년 광역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가까스로 재개된 지방선거는 단지 도의원들만 선출됐을 뿐 지방정부는 여전히 관선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장악한 반쪽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이 돼서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도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태동했는데요. 하지만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임에도 투표율이 60%를 밑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각종 정치적 난관을 뚫고 30년 만에 다시 실시된 지방선거. 또다시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96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6월 27일, 영국 런던 북부에 세계 최초의 현금 자동 인출기, 즉 ATM 기기가 설치됐습니다. 이 ATM을 발명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존 셰퍼드 배런이었는데요. 초콜릿 자판기에서 초콜릿 대신 돈이 나오게 하는 식으로 기존 자판기의 원리를 은행의 입출금 용도로 응용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건데요. 현재도 영국에 본사를 두고 영업하는 세계적인 비금융사는 자판기 아이디어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를 채용한 후에 ATM 기기 발명에 투자해서 세상에 ATM 기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ATM 기기의 출금 한도는 1일 10파운드였는데요. ATM 기기의 초창기만 해도 미래에는 기계가 은행 업무에 적지 않은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은행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다양한 금융 기법, 상품 종류의 증가로 은행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오히려 ATM과 관련된 보안 인력의 채용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또 다른 일들도 많았는데요. 2007년에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산 일출봉 그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같은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은 폭포와 또 다양한 모양의 암석, 해안 절벽, 분화구, 호수 또 이런 절경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미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도로에 박지성길 개통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 해버지의 길. 지금도 박지성길로 불리고 있나요? 예전에 처음에는 박지성로로 불렸는데 이제는 동탄지성로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성이 이름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수원에 이런 그 길이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당시 박지성 선수 자택이 수원이었기 때문에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6월 28일의 과거 속으로 가볼까요? 매년 6월 28일은 교통수단인 철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철도의 날인데요. 이 날은 한국 최초의 철도국인 의정부 공무나문 철도국이 음력 1894년 6월 28일에 창설된 것을 기념해 지정됐습니다. 원래 철도의 날은 노량진 제물포간 최초로 철도가 개통된 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에 따라 2018년부터 날짜를 변경해 기념해왔습니다. 한국철도 최초의 열차는 모갈 1호로 1899년 9월 18일에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1945년부터 1974년 8월 14일까지는 운행 구간, 열차 등급 등에 따라 별도의 열차 이름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부터는 열차 이름을 일제히 변경해 운행하는 노선과 열차 등급이 같을 경우에 동일한 열차 이름을 부여했는데요. 자, 이 새마을호라는 이름 아주 익숙하잖아요. 네. 이 이름도 이때부터 불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엔 195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전차를 앞세우고 서울 외곽을 압박한 북한군이 이틀 만에 미아리 저지선을 넘자 마음이 다급해진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아직 서울에 피난을 가지 못한 민간인과 군인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현장에 남아있던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 인도교 폭파를 명했습니다. 뒤늦게 전시 상황을 알아차린 시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한강 인도교 폭파를 서두르면서 약 140만여 명이었던 서울 시민 대부분이 고립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리가 폭발하면서 당시 대교를 건너고 있던 수많은 차량이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시의 전황으로 볼 때 6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폭파로 인명살상은 물론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대두됐는데요. 이승만 정권은 같은 해 8월 28일 폭파 책임을 맡았던 공병감인 대령 최창식을 적전비행죄로 체포해 9월 21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4년에는 이라크가 쿠르드어를 아랍어와 함께 공용어로 채택한 일도 있었습니다. 쿠르드어는 처음 듣는 언어인데 어디 언어죠? 이게 중동의 언어거든요. 네. 자, 중동에 있는 쿠르디스탄에서 쓰이는 언어인데요. 쿠르디스탄은 터키에서 이라크, 시리아에 걸친 그 넓은 산악지대라서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도 이 쿠르드어가 일상어로 위치가 확고한 편이라고 합니다. 오, 저는 처음 들었지만 이미 여러 국가에서 걸쳐서 쓰던 언어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한국어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말인 네. 거죠. 그리고 1712년은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 루소, 사회계약설, 물리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봤던 분이죠. 맞아요. 그렇죠. 자,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계몽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럼 6월 29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끔찍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녁 시간을 앞둔 시각,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저녁 찬거리를 사러 나선 인근 아파트 주부들과 학교 수업을 막 마친 학생들, 수백 명의 점원들까지 백화점에는 총 1,500여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층 건물의 4층 천장부터 균열이 시작됐고 오후 5시 50분에야 비상벨이 울렸지만 건물은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러나 백화점 건물 한 동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결국 502명이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재산 피해 3천억여 원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증축과 구조 변경으로 이미 예견된 인재였는데요. 설계도상 32인치여야 할 건물 기둥이 실제로는 23인치밖에 안 됐었다고 해요. 그 두께가? 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층수도 원래는 4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 중간에 갑자기 5층으로 증축이 됐었고요. 8.15 광복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억되는 삼풍백화점 붕괴는 결국 인재로 드러났는데요. 17일간 매몰됐다 구출되는 등 기적적으로 생존자들도 나왔지만 사고 피해자들은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과 진찰을 받은 삼풍백화점 생존자 68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수면장애와 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 들어선 삼풍 참사 위령탑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유가족들이 찾아와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폐막 전날인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 남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남북 해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 한 척이 침몰하고 해군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북한군도 17명이 사망하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당시 교전은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3년 만에 일어난 건데요. 이후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우리 해군은 경고 방송 없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교전 수칙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이후 유도탄 고속함 6척을 6명의 전사자 이름으로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은 2015년 영화로 다시 관심이 재조명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6월 29일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00년에는 우리에게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발음 어렵죠? 어렵네요. 이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라고 하기도 하고 쥐베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정확한 발음이 있나요? 쥐베리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익숙한 이름이었다. 네, 책마다 좀 표현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표기하는 게. 그리고 1987년에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6월 30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100m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시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모두 544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총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 41분에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에서는 현장에 소방차 20여 대, 그리고 소방관 70여 명, 경찰 250여 명을 출동시켜서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네. 그런데 불이 나면서 발생한 이 유독가스와 또 건물 붕괴의 위험으로 진화 작업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은 맨 처음 수련원 2층 C동 301호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는데요. 화재 원인은 방 안에 피워둔 모기향이 이불에 옮아 붙었거나 전기 누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감식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6월 30일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특별 생방송은 한국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방송이었는데요.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이 낳은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이산가족 찾기 신청은 모두 10만 952건으로 그중 5만 3,536건이 방송에 소개돼 1만 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는데요. 무려 성공률 19.03%를 기록하며 이전에 신문과 라디오를 통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 실적에 비해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었던 데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그 국민들의 도움도 컸다고 해요. 오, 그래요?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에 전파를 타기 시작한 이 생방송은 1983년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장장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0년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성산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오, 이때 개통이 됐구나. 반달형 아치를 세워서 직선미와 곡선미를 조화시킨 아주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고 있죠. 아, 그게 성산대교예요? 네. 오. 그리고 1992년에는 경부 고속철도 기공식이 천안역 예정지였던 충남 아산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서울, 부산 간에 2시간이면 가게 됐죠. 그렇죠. 네. 2시간 조금 넘긴 하죠. 네, 2시간 뭐 반, 2시간이라고 하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이번 주도 살아남았다. 살았다. 자, 이렇게 매주 유튜브 사진관에서 라떼 향기 넘치는 추억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추억 여행에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요. 무슨 지도가 필요합니까? 다 이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슴 아파도 목이 메어서 안간힘을 써봐도. 아니 근데 추억의 나침반을 가지고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 뭐 저희는 그렇게 멀리는 못 가고요. 맞아요. 기수 형님만 좀 먼 곳까지 갔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거의 혼자 뭐...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분. 아니요, 조선시대까지 다녀오시잖아요. 맞아. 나도 가끔 내가 그 저기 김수현 씨인가 생각이 그쵸. 왜 저게 김수현 씨요? 자, 근데 요즘 지도를 기반으로 한 앱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혹시 어떨 때 이 지도 앱을 쓰세요? 저는 거의 이제 맛집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 내비상으로는 나갔다가 딱 끊겼을 때 어떻게 가자 할 때 지도 맵을 키고 이렇게 좀 걸어가고 하거든요. 그건 우리 소영 씨 손 위에 그냥 맛집들이 다 펼쳐지는 거네요. 그럼요. 네. 자, 또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는 그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약국이나 네. 그렇죠. 또 그리고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한 병원들이 이 지도에 표시되는 어플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유용하게 썼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것만큼 유용하고 자주 쓰는 지도 맵은 없을걸요.
내비게이션.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책 펴가지고 뒤에서 여기서 우회전 했었어야 되거든. 우리 아버지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책. 열어가지고. 사익가부터 같은 책이 있었어. 맞아. 책이요. 네, 사익가부터 맞아요, 맞아요. 지도책이라고 해서 몇 번 아버지들이. 국도에서 이렇게 빠지고. 예. 근데 직접 저는 보셨나 그 보다. 운전을 아예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을 때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아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잘 못 가요. 맞아요. 이렇게 지도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사실 이 지도의 역사도 정말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지도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다들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선생님.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사진. 번역에서 30리요. 이거 무슨 영화지? 둥근 나리들 수상한 자가 나타났어. 저자가 김종호란 자. 야, 대동여지도의 탄생 과정을 담은 영화 고산자네요. 맞습니다. 차승원 씨가 연기한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바로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 선생님이죠.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소인 꿈입니다. 땅의 모양, 산, 강,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과 길, 또 건물 같은 환경을 기호나 문자를 사용해서 실제보다 축소해서 나타낸 것을 바로 지도라고 하죠. 오늘날 지도는요, 토지에 관한 각종 연구나 교육, 또 군사적 목적 등 모든 생활에 걸친 필수 자료인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지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냥이나 채집, 그리고 이동 생활 등에 필요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동굴의 벽면, 나무 껍질, 그리고 가죽 등에 그렸기 때문에 조잡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진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지도. 점토판 지도, 종이 지도가 아니라 기원전 600년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도에는 바빌론이 직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원안의 둥근 모양들은 이웃한 도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런 원시 시대에도 지도를 사용했단 얘기예요? 예, 땅의 모양과 크기는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만 네. 그 이웃한 도시를 그려서 나타냈다는 점은 오늘날의 지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고대에는 아무래도 측량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의 지도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야,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도처럼 그 땅의 모양이나 크기를 축소해 놓은 그 지도다운 지도는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바로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을 넘어서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정말 드넓은 지역을 통치해야 했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 군사적인 목적에서 지도가 발달되었는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을 받은 아그리파는 측량을 실시하여 정교하게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좀 지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이팅거 지도라 불리는 이 지도는 도로와 주요 도시를 간략하게 표현해 로마 문화의 실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림도 있고 정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가 이제 제작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지도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진 게 바로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에 있는 요동성 지도거든요. 요동성? 네. 삼국사기의 기록들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적 목적의 지도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지도로 제작하기 시작한 건 고려 시대부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역사는 고려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이야.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에 와서 만들어진 지도들 뿐. 이 지도들을 통해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지도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고려의 행정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국도인 오도 양계도가 있고 우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도에는 조선 초기에 만든 세계지도 혼일강일 강리역 대국도가 있다. 이야. 와, 조선시대에 세계지도까지 제작을 했었어요? 동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는데 꼭
이 그 건국 기념으로다가 1402년 10년 만에 만들어진 그러한 그 세계적인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팔도 지도, 동국 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조선시대 지도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국토를 담은 다양한 지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니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주로 강리도라고 줄여서 부르곤 하는데요. 이 강리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은 물론 아프리카 남단과 주변 바다인 인도양과 대서양을 잇는 바닷길까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강리도를 보면 그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이 지도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가장 크게 그려져 있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이게 당시 중국이 만든 지도에는 그 한반도는 거의 생략되기 일쑤였는데 이 지도에는 큼직한 한반도를 그려서 어떤 그 조선의 자주 정신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지도 안에 당시의 외교적 입장이 담겨 있다는 게 놀랍고 재밌네요. 그 지금 상황에서 저런 스타일로 세계지도를 그려본다면 이거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맞아요. 그러게요. 많이 욕먹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국뽕지도. 없어지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맞지. 크게 그려지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도를 제작했던 조선시대는 실제 거리를 일정 비율로 줄인 축척의 개념도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이 사용된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국대 지도는 조선과 만주 일부를 그린 대형 조선 전도. 저 양쪽을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전 시기의 지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도로 한반도의 북부가 매우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동국대 지도부터는 야. 정확하게. 아니, 실제 지형이랑 거의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아니 근데 지금처럼 위성도 저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그렸다는지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정상기의 동국대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에는 축척의 체계적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축척의 이제 단위가 나오는구나. 정상기는 축척 지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했는데 백리를 1척으로 하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으로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정확하게 표현해냈다. 그의 독창적인 방법은 조선 지리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저걸 발로 다 다니면서 그리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 시대에 축척을 사용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선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한 걸음당 1m 이런 거 아니에요? 걸음에 5걸음당 5m. 사람마다 좀 다르겠네. 그러니까 뭐 저기 이러다가 체육만이 걸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900km 걸어가야죠. 그러네, 그러네. 지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다섯 걸어가는데 10m 나가지고. 예. 네,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주 특별한 발명품을 통해서 실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발명된 놀라운 기구, 기리고차로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답니다. 기리고차는 일정한 거리를 가면 부 또는 징을 쳐서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측정 수레인데요. 우와. 진짜 똑똑하다. 수레가 2분의 1리를 가면 종을 한 번 치게 하고 1리를 갔을 때는 종을 여러 번 울리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수레가 5리를 가면 북을 울리게 하고 10리를 가면 북이 여러 번 울리도록 설계됐는데요. 마차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종과 북소리의 횟수를 기록해 거리를 측정했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데 혹시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겠어요? 누군데? 대동여지도 만든 그분이요. 진짜? 차승원 씨. 정답. 정답이에요? 연기를 너무 잘하셨네. 차승원을 맞다고 하네. 그래서 그때 지도를 만들고 나서 이제 또 장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낙원의 밤에 마이사로 취직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하셨어요. 네. 김정호 선생님이시죠? 맞아요. 김정호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다. 네. 자, 그럼 당시에 대동여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동여지도를 만든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 조선시대 가장 정확한 과학적 실측 지도로 평가되는 대동여지도는 19세기 조선의 국토 정보를 집대성한 지도인데요. 저 자세한 거 봐요. 이 지도는 그러니까. 김정호가 전국 방방곡곡을 답사하고 실측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국을 일일이 답사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지도를 모아 이를 집대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을 다니며 만든 지도가 아니라
여러 지도를 모아서 하나의 지도를 만든 거군요. 근데 그게 더 헷갈리고 어려운 거 아시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걸어 다니셨지? 한반도를 26만 6천 분의 1로 축소한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은 50여 개의 목판을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갑을 넘어선 김정호가 최소 5년 이상 목판 만들기에 몰두한 것입니다. 야, 조선시대의 환갑의 나이면 진짜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뭔가 진념이 있으니까 장수하네. 우리나라 전체를 227면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가 가로가 한 4m 정도, 세로 길이가 6m 정도 대단히 큰 지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 지도는 처음으로 기호를 사용을 했고요. 대박이다. 그다음에 그 반격표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일정한 축척을 알 수 있게 해줬고, 또한 각 지역의 위도를 재서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또한 보기 쉽고 알기 쉽고 또한 그동안 그려지지 않았던 정확한 그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 지도입니다. 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맞아요. 그렇죠. 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지금 위성으로 본 한반도의 모습과 이렇게 흡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심지어 사진도 없는데. 그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지형을 보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너무 지도가 커서 불편하긴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지도 전체 크기는 굉장히 컸지만 총 22권의 지도책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이 용이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훌륭한 지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용자들의 편의까지 배려한 요 섬세함. 자, 또 이렇게 정확한 축척을 통해서 심리 약 4.2km를 2.5cm 비율로 축소해서 정확한 거리를 지도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 이 기호, 이거는 뭐예요? 저게 바로 그 대동여 지도에 사용된 기호들이거든요. 14개 항목의 22개 법례를 이용해서 그 좁은 지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직관적으로 지도를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군사작전에 필요한 기호들도 많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보물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인 대동여 지도의 목판이 무려 70년간 빛을 보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95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의 보물창고인 수장고에 7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유물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네. 모두가 평범한 목판인 줄로 알았던 이 유물은 놀랍게도 대동여 지도의 목판. 1923년부터 조선 총독부에 보관하다가 6.25 전쟁을 치르며 여러 차례 이관, 서울로 옮겨온 후 수십 년 동안 복제품 취급을 받았던 이 유물은 1864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목판이었습니다. 이야, 아니 저렇게 귀중한 보물이 70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니 진짜 속상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나무들은 썩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보존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긴 했어요. 1934년에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서 조선어 독본.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제는 조선인들이 김정호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만든 목판마저 불태워버린 미개한 민족이다라며 진품의 존재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아유. 하지만 해방 후에도 왜곡된 역사는 그대로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각종 위인전에도 이 내용이 실렸고 왜곡된 역사가 학계의 정설이 됐습니다. 이래서 역사를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의 지도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1980년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집마다 전국 지도 꼭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라떼는 말이죠. 전국 고속도로 지도, 사회과부도 같은 걸로 이제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녔고요. 길 한번 잘못 들으면 동네 어르신들을 100m당 만나가지고 계속 길을 물어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맞아. 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면서 지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과학기술과 접목하며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관련 뉴스로 만나보시죠. 다리품을 팔며 붓으로 그려 완성한 200여 년 전의 서울 지도입니다. 경복궁 앞 세종로가 눈에 들어오는데 실제 지형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저런 종이 지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21세기 첨단 기술은 지도의 모습을 실제 지형과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경복궁 앞 삼거리와 세종문화회관 같은 건물의 모습까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서울 상암동 지역을 들여다봤더니 한창 공사 중인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이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이번에 완성된 위성 영상 디지털 지도는 만드는 데는 36억 원이 들었지만 그 활용 가치는 3,6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게 연구진의 예상입니다. 와, 100배네요. 야, 지도가 디지털화되면서 확대 축소가 돼서 너무나 편해졌고요. 현재 모습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죠. 또 수요자들은 고품질의 지리정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고품질의 지리정보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의 가치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것의 상용화로 지도는 다시 한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이것의 상용화로 지도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퇴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쳐. 과학적인데. 과학적이었어요? 아밀라제.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가자면 바로 GPS입니다. GPS? 네, 이 GPS를 통해서 지도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반영된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요. 인공위성을 이용해 만든 이 지도에는 서울 시내 거리가 실제와 거의 똑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지, 가장 빠른 길은 어디인지도 보여줍니다. 저거 없었으면 대중교통도 사실 이용하기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GPS를 이용한 지리정보는 이미 휴대폰에서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위치를 누르자 서울 논현동의 지도가 상세히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야, GPS 없었으면 내비게이션도 없었겠다. 와, 그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종전에는 50에서 약 150m 정도의 오차가 났던 것이 현재는 약 5 내지 15m 정도로 GPS의 정확도가 10배 정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정확성이 높아진 것은 미국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위치 정보 시스템을 이달부터 일반에게도 완전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미아를 찾거나 긴급 구조, 비행기나 선박의 항법 장치, 그리고 지진 예보 등 GPS의 이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모든 휴대폰에 GPS 기능이 들어가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IMT2000이 될 경우 위치 추적 시스템은 생활 속의 나침반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 지도가 주는 정보들을 너무 당연히 여겨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GPS 기능 또한 정말 소중한 기능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GPS 시스템은 사실은 가슴 아픈 역사를 대가로 얻게 된 기술이거든요. 왜? 한번 보실까요? 지난 9월 1일 새벽 미국의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모잉 747 여객기가 살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참나. 예전에 제가 이제 정말 저 사건과 이제 확실하게 80년대 기억하는 사건이 김현희 폭파 사건. 그게 진짜 기억이 나는데 칼기 피격 사건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사상 초유의 민간 항공기 미사일 피격. 항로를 잘못 잡아 소련 영공에서 전투기에 의해 피격된 민항기는 칼 007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저게 말이나 되냐고요. 소련은 적기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들은 칼 007기가 민항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소련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던 그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군사용으로 구축 중이던 GPS 완성 시 민간인 무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부터 20년간 미 국방성이 개발한 24개의 위성군이 완성된 후 초기 가동되면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 피격이 오늘날 최고의 혁신 기술로 손꼽히는 GPS의 민간 상용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야, 사실 저런 일이 아니었으면 미국에서는 그 GPS를 자국의 군사 기술로만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자, 어떻게 보면 저분들 덕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그때 항로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렸던 거죠, 사실은. 하늘에서 무슨 책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쐈고. 그걸 알면서 핑계 삼아 쏜 거지. 맞아. 자기네 자국의 영토를 들어왔다 침범했다고. 이러면서.
GPS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이 개발한 GPS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며 자국 GPS망 구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KPS, 우리가 구축하려는 한국형 GPS의 정식 명칭입니다. KPS 구축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항법용 주파수 확보와 위성 항법 탑재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지상국과 검증용 항법 위성을 개발하고 2027년에 첫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3단계에서는 마지막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끝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면 2035년엔 KPS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PS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는 군사안보로 넘어갈 때는 대단히 무서운 그 정보통신 능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도 GPS와 같은 어떤 위성항법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한국형 GPS.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실 지도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하지만 미래의 지도는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인데요. 3차원 그래픽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를 쌍둥이처럼 그대로 재현한 지도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마치 쌍둥이가 서로를 마주하듯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 상호 소통하는 시스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공간과 그 공간에 배치한 사물들을 디지털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가상 세계를 말하죠. 우리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그 세계에다가 복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상황이 어떤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 구조 활동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디지털 트윈 기술로 현실 세계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 지도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던 지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선 일어나지 않지만 그와 똑닮은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도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와. 이것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 세계가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이야. 오늘 거 진짜 재밌다. 그죠? 맞아요. 이렇게 오늘 지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사실 그 랜선 여행 같은 걸 할 때 그 이제 세상의 그 지구를 아예 그대로 가상현실에 올려놓은 그 구글 서비스가 있어요. 구글 어스. 거길 보면 정말로 내가 여행 가고 싶은 데를 확대하다 보면 진짜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여행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 여행 안 가도 갔다 온 것처럼 돼요? 조금씩 이동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 확대해서 저는 막 페루 이런 데도 가보고 이야. 이집트도 가보고 이렇게 진짜? 가볼 수 있어요. 오, 좋다. 정말 신기해요. 그거를 이제 VR 기술로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여행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로 움직이는 거지.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맞아. 진짜 재밌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어떤 걸요? 어디요? 어디?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시죠? 아니, 옆에서 느껴져요. 막 저를 막 물어 뜯으려고 하나 요 녀석 하나 걸려라. 이게 좀 너무 느껴져가지고. 둘의 케미가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요. 이게 치고받고 하는 게 이게 케미가 그쵸? 보통이 아니지. 나중에 진짜 친대요. 나 고소할 거야. 노인 폭행으로. 자, 이렇게 시대별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 펼쳐지는 지도.
앞으로 우리 인류를 새로운 곳으로 안내할 미래의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눈 감고도 척척 찾아가는 추억의 내비게이션 라떼 나침반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내비게이션 치고 꼭 유튜브 찾아오세요. 우리는 유튜브. 이제 가야겠다. 지도를 버터버터 그려줘버려. 또르르르 띵동. 아니 근데 추억의 나침반을 가지고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 뭐 저희는 그렇게 멀리는 못 가고요. 맞아요. 기수 형님만 좀 먼 곳까지 갔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거의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분. 아니요, 조선시대까지 다녀오시잖아요. 맞아. 나도 가끔 내가 그 저기 김수현 씨인가 생각이 그쵸. 들어요. 김수현 씨요?